안녕하세요. 정교수의 미주알 고주알 강의, 생명과학이 단원 1 생명과학의 역사. 이제 거의 이 단원 1의 막바지에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의 단원 1을 끝내볼까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단원 1. 그래서 이번 네 번째 생물의 분류와 진화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자, 이 생물의 분류,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동물, 식물, 미생물, 뭐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사람이 당시 린네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1753년도에 린네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위스 사람이에요. 스위스 사람.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 업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분류 체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이런 체계에 따라서 요거는 어디에 속하고, 뭐 고양이는 무슨 과에 속하고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종의 개념을 성립을 시킨 거예요. 종의 개념을 만들어요. 종의 개념. 우리가 이제 개, 문, 과, 속, 종 뭐 이렇게 가지고 뭐 하여간 쭉 이렇게 가지쳐서 이렇게 하나씩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 이름도 학술적으로 린네 분류 체계에 의하면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호모 사피엔스.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뭐 대장균 그러면 에셰리키아 콜라이. 이게 이름 무지하게 길죠. 에셰리키아 콜라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초파리 그러면 이것도 이름 길어요. 드로소필라 멜라노가스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이름은 속명이에요. 속명. 뒤에 이름은 종명이죠. 종명. 스피시스. 영어로 스피시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호모 중에서도 여러 종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인간은 이제 호모 사피엔스. 드로소필라 그러면 이제 초파리 종 속이에 속하는 또 종이 여러 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했고 이름을 이렇게 붙입시다라고 이제 학명의 표기 방법을 제시했어요. 이 표기 방법 이제 한번 얘기한 것처럼 호모 사피엔스, 드로소필라 멜라노가스타, 에셰리키아 콜라이 뭐 이런 식으로 이명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는 속명을 일단 붙여주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종명을 이름 붙여줍시다. 종명을 붙여줍시다. 그래서 이름 이 두 개를 나란히 이제 붙인 거죠. 그러니까 속은 조금 종보다 넓은 개념이고 종은 이제 완전 이제 집어서 얘기한 거죠. 인간은 호모사피엔스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종의 개념과 생물의 그 이름 붙이는 방법, 학술적으로 이름 붙이는 방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린네 방법. 요새 이제 생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린네의 이름 붙이는 방법을 따라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인간 휴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학술적으로는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부르고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탄저병이다. 탄저병을 일으키는 세균 이름이 뭐냐 그러면 바실러스 안스락시스. 바실러스가 속명이고 안스락시스가 종명이에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아까 대장균 이름 같이 에셰리키아 콜라이 이름이 너무 길어.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앞에는 줄여서 이 하고 마침표 찍고 콜라이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요거는 속명은 줄여도 된다. 콜라이 뒤에 말은 줄이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종명은 시작하기를 소문자로 시작하고 속명은 대문자로 시작하자.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규율이에요. 규칙이에요, 규칙. 그 다음에 우리가 노트에다 쓸 때는 이제 뭐 제가 쓴 것처럼 이탈릭체로 쓸 때, 그러니까 인쇄를 할 때는 눕혀서 쓸 수 있잖아요. 인쇄를 하니까 이거 이탈릭체로. 근데 이제 내가 직접 손으로 쓸 때는 이게 반드시 쓴 건지 눕혀서 쓴 건지 잘 모르니까, 이때는 손으로 쓸 때는 반드시 이 생물의 이름 밑에다가 줄을 그읍시다. 이게 이제 또 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콜라이 하면은 줄여서 이렇게 하고 콜라이 이렇게 씁시다. 이건 규칙이야. 규칙. 그래서 지금 생물학자들이 쓰는 방법은 다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앞에 이름은 속명, 뒤에 이름은 종명이다. 종명은 시작이 소문자로 시작하고 속명은 대문자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속명은 줄여도 된다. 그래서 줄일 경우에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책이나 논문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프린팅이 됐을 경우에는 이탈릭체로 써줍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노트로 필기 실제로 손으로 쓸 때는 거기다 밑줄을 꼭 그읍시다. 그래서 얘가 하나의 생물체 이름이니까 존중해 주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불용설 해서 1809년에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발표를 한 건데, 이 양반은 이제 생물들이 이렇게 모양이 자꾸 변하고 변천을 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용불용설이라고 해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형질은 계속 유지 발달이 되고 안 쓰면 다 이제 퇴화하고 없어지더라. 이게 이제 용불용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든 게 기린 목을 예를 든 거죠. 기린이 자꾸 이제 나뭇잎을 따다 먹다 보니까 어리고 맛있는 나뭇잎은 한 밑에서 이제 다 없어지고 저 위에 새순이 나는 나무 끄트머리에 자라 있으니 이걸 따먹기 위해서 자꾸 목을 넓히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이게 이제 라마르크의 주장이에요. 1809년 용불용설. 자, 그러니까 이제 요새 용불용설이 맞다고 치면 야구 선수는 야구를 맨날 공을 던지니까 팔뚝이 길어졌어. 오케이. 팔뚝이 긴 야구 선수가 애를 낳으면 또 팔뚝이 길어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불용설은 그럴듯하게 보여지긴 하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는 학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용불용설은 아닌 것 같은데, 라마르크가 얘기한 듯이 자주 쓰는 형질은 발전 유지되고 잘 안 쓰는 형질은 퇴화해서 없어진다. 그럴듯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의심 가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당시에 여기에 의심을 갖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찰스 다윈인데, 이 양반은 쉽게 얘기하면 탐험가예요. 탐험가. 비글호라고 당시에 이제 영국이 온 세계에 배를 보내가지고 군함을 보내서 이제 식민지 개척하는 그런 시대예요. 식민지 개척해서 그 배에 그 군함들 중에 이제 관측선이라 해갖고 여기 어디 갔더니 땅이 있고 거기에는 뭐가 잘 자라고 이런 걸 이제 다 이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 땅을 어떻게 따먹느냐 뭐 이런 거 이제 노리고 이렇게 미리 정탐하는 그런 배 이름이 비글호인데, 여기에 이제 같이 타게 된 거예요. 승선해서 찰스 다윈한테 굉장한 기회죠. 기회예요. 그래서 이제 7번이나 항해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각 지역의 어떤 특이한 동물들, 생물들, 이걸 이제 꼼꼼히 관찰하고 기록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다윈의 임무였어.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이 사람이 흠뻑 빠졌냐면,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있어요. 갈라파고스 제도, 섬들이 따닥따닥 여러 개 모여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남미, 지금 같으면 페루, 여기 있는 데에서, 페루, 칠레 여기 있는 데서 좀 떨어진 데 있어요. 좀 떨어진 데, 태평양 쪽으로 떨어진 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평양 바다의 섬이야. 그러니까 뭐 남미 대륙하고도 연결돼 있지도 않고, 아시아하고도 연결돼 있지 않고, 또 뭐 북미 아메리카 대륙하고도 연결되고, 태평양 한가운데는 아니지만 하여간 여기에 섬들에 있는 동물들을 보니 새도 그렇고 파충류도 그렇고 좀 특이한 거죠. 특이하고 얘네들 나름대로 이 섬 저 섬 새 부리도 좀 특이하게 생겼고, 요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요걸 주의 깊게 관찰하고, 결론은 뭐냐? 결론은 자연 환경에 가장 잘 적합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생존해서 그 생존한 개체가 자손을 퍼뜨린다. 그래서 그놈들이 다시, 그러니까 적응을 못한 형질들,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은 죽고 생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자기 유전자를 건네주지 못하는 거죠. 대신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핀치새라는 새인데 부리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그 섬에 씨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부리가 이 씨를 잘 깨트려 먹을 수 있게끔 나는 우연히 생겨난 거지. 그러면 나는 이 씨를 잘 깨트려서 먹으니까 잘 살 수 있겠죠. 생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에 가장 잘 적응된 개체가 잘 살아서, 먹고 자고 잘 살아서 얘가 다음 개체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부위가 이렇게 생긴 요 형질, 요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그러니까 부리가 이렇게 생겼다, 부리가 이렇게 생겼다, 뭐 부리가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이런 애들은 씨를 잘 까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도태되고 요 씨를 잘 깨먹을 수 있는 요런 모양의 부리를 가진 핀치새는 살아남아서 자기의 유전 형질을 다음 세대에 전달을 해줘서 얘가 번식하게 돼서 그런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다윈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윈이 1859년에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 원래 이제 원명이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뭐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오리진, 기원에 대하여.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너무 제목이 기니까 종의 기원 이렇게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고 그 개체의 유전자가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개체 사이에는 변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변이가.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게 바로 DNA에 돌연 변이가 생겨서 그 변이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 지금은 알고 있지만 다윈 시대에는 그게 몰랐으니까, DNA 존재 자체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 개체마다 약간씩 서로 다른 변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놈이 생존할 수 있어서 요 놈이 선택받아서 그 다음 자손들한테 물려준다. 그러면서 자꾸 진화된다. 이게 찰스 다윈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그 생물학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분석했잖아요. 이렇게 파헤치고 해부하고 안에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현미경 가지고 이랬는데, 찰스 다윈은 이런 생물의 움직임, 변화를 멀리서 내려다본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지를 아주 매크로한 관점에서 내려다보고, 그 내려다보면서 생물은 생길 때 그때 모양하고 한참 몇백 년, 몇천 년 지났을 때 모양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지? 어떻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이렇게 변하지?
하는 과정을 새의 눈으로, 독수리의 눈으로 쫙 위에서 내려다보고 아하, 이런 식으로 생물은 진화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물학에서 하나의 커다란 업적을 몇 가지 얘기해라 하면 바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하나의 이정표가 된 거죠.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은 창조됐고 하나님이 만들어놨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생물의 그 역사를 몇만 년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수억 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요새는 이제 이게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이라는 것도 밝혀졌지만 당시에는 생물이 생겼다는 것을 몇만 년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다. 그걸 이제 다 깨트리고 생물이 자꾸 변화하더라. 그래서 인간도 어찌 보면 진화해서 오늘날에 인간이 된 거지 처음부터 신이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대로 현재까지 이런 모습으로 인간이 됐다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사람도 조선시대 때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보면 많이 달라졌잖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이제 뭐 외부 환경, 먹는 거라든가 환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자꾸 진화하는 거죠. 이런 진화가 아주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그 하천 같은 데서 어류들 뚝을 만들어 놓고 어류들 어떤 물고기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 관찰하면요 한 몇 년 만에 모양이 싹 변해 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연구하는 사람들, 진화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생물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거 끝내고 단원일을 맺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